24탄 80문제 풀어볼게요. 1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바꿀 수 없는 거. 노화. 노화가 인간의 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비가역적이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노화예요. 나이가 먹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목주름만 보면 얼굴 아무리 펴봐라 목주름 보면 다 한다는데 요즘은 목주름도 핀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관상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속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나이는 먹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해가지고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틀리잖아요. 저희 그 어르신 중에 93세 남자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93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남자분이라 얼굴을 뭐 팽팽하게 핀 것도 아닌데 얼굴도 주름도 없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뭐 신문도 보시고 뭐 이러니까 93세인지 모른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90세인 거예요. 아, 그래서 어르신 90세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 93세인데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조금 늦게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93세 어르신. 근데 이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노화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하느냐, 그거 차이죠. 순발력, 우리가 신체적인 특성 이렇게 나오면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면 답이 보여요. 자, 5번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1번 보실게요. 순발력이 향상되나요? 안 좋아지죠. 면역 능력은 떨어지죠. 질병의 회복 속도 느리죠.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이 네 개는 다 확실히 아니네. 찍어도 요걸 찍으란 얘기예요. 모르실 때. 이게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뭔가 답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네 개가 전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뭘 찍어요? 내가 모르는 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는 거는 이거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만 찾아도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이도. 이것도 1번이랑 마찬가지죠. 영양보조제에 의존하는 게 좋은가요? 안 좋죠. 혼자 보내는 시간 안 좋죠. 여러 사람이랑 어울려야죠. 또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안 좋죠. 매시간 고강도 이게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나온다. 그러면 이건 답이 돼요. 매시간 뭐 저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이래면 맞는 건데 고강도가 나온다든지 뭐 빠르게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거는 100%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4개가 다 답이 아니에요. 근데 3번은 보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큰 병에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뭐 50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무슨 암 말기라든지 뭐 이러면 뭐 우리 신랑은 평상시에 뭐 감기도 한 번 안 걸려서 병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보면 큰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골골 30년. 옛날에 골골 30년이랬나? 골골 80년이랬나? 근데 지금은 골골 30년은 아니지. 30세에 골골이 아니니까 80세 골골 80년.
그러니까 골골대면서 80세까지 산다. 그건 뭐냐면 골골된다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그걸 골골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90 넘은 분들이 요양원 가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3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네, 4번이죠. 우리가 공적 부조라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랑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분들은 부산시 지자체에서 그 수급비가 나가는 거고 수원시는 수원시에서 지자체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생활 이분들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부조 나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저생활 나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네, 4번이죠.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이에요. 건강보험공단. 그런데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나와도 맞고 그냥 공단 이렇게 내용이 안 써있고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누구인가 이거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공단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국민연금보험공단 이런 게 안 나오고 공단이라고 들어간 거는 요거 하나다 그러면 공단이 답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보험공단 이렇게 공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쭉 나오면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단이 답이에요. 그럼 보험자는 공단이고 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누구예요? 가입자. 이게 보험자는 공단이고 가입자는 누구예요? 대상자? 국민이에요. 국민은 국민이지만 외국인도 되고 재외국민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이거를 뭘로 정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대통령이 정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통령이 선생님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고 선생님은 안 됩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일일이 관장해 주겠나요? 이거를 안 해주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그 4대 보험료 내잖아요. 그거를 내는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안 된다?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는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현금으로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관리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빼고 그냥 국민이 가입자다라는 거예요. 가입자이고 보험자는 공단. 이게 헷갈리면 보험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땡땡 생명보험에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골절이 됐을 때 암 그러면 또 너무 무서우니까 골절이 되면은 이렇게 보험 혜택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험을 어디다가 신청을 해요?
보험회사에다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회사고 가입자는 나잖아. 내가 가입을 그 보험회사에다 했으니까 내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보험자는 공단이고, 왜 장기요양보험은 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자는 공단이고 가입자는 대상자이죠. 국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대상자를 우리가 가입자다라고 하고요. 시설급여랑 재가급여로 나뉜다 그랬죠.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하고 크게 나누는데, 시설급여는 쉽게 말하면 그냥 요양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양원 빼고 나머지는 다 재가이다. 그래서 시설급여는 여기 주야간보호는 뭐예요? 그러면 재가급여죠.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예요. 장기요양 등급은 숫자로 나오는 거는 몇 등급까지예요? 5등급이죠.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이고 그 밑에 또 하나 등급이 있죠. 무슨 등급이에요? 치매 등급?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5등급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에요. 인지지원 등급만 치매 등급이 아니라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같이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갱신 받을 때 연수가 나오잖아요. 같은 등급이 나왔을 때 1등급에서 또 1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5년 뒤에 갱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이에요. 그럼 여기 나머지 뭐예요? 2등급, 3등급, 4등급은 몇 년? 4년이에요, 4년. 요게 4년, 3년, 2년이었어요. 그런데 바뀐 거가 5년, 4년, 2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예전의 거를 문제를 풀으면 4년이라고 나와요. 1등급에서 1등급은 4년. 그런데 지금 이제 교재가 바뀌면서 5등급을 했네. 5년, 4년,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은 무조건 5년. 맨 밑에 치매 등급이 5등급하고 인지 등급은 2년. 그 밑에는 4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들은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은 5등급까지이다. 이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이다 라고도 나오고 5등급까지이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8등급, 10등급 이렇게 써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등급에서 숫자는 5등급까지이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국민연금 매달 주잖아요. 소득을. 건강보험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돈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5번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어디서 관장을 해요? 땡이에요. 15명이 하는 거는 등급심사위원회고, 이제 다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중에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누가 관장한다? 관장. 요거를 뒤집으라 그랬죠. 관장 나오면. 관장을 뒤집으면 뭐예요? 장관이 나와요. 장관. 우리가 이 의료 쪽의 장관은 누가 관장을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누가 관장한다 나오면 관장을 뒤집어서 장관을 찾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누가 관장하냐 이렇게도 나오고, 그냥 이렇게 1, 2, 3, 4, 5중에서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래서 맞는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틀린 답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들어갔나요? 그냥 들어갔다만 나와도 돼요. 어쨌든 계속 풀으면 언젠가는 남아있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노래에
가수들이 신곡이 나오면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따라 부르고 있죠. 어느 순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보고 듣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력이 돼요. 이제 장관님은 안 잊어버리겠죠. 그쵸? 네. 자, 5번 보실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간은 급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떼죠. 그죠? 월급을 받으면 떼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겠죠. 건강보험료에 거기에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도 띄고 건강보험료도 띄고 여러 가지 띄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료 두 개는 이제 공단으로 들어가요. 공단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하고 따로따로잖아요. 공단에서 한꺼번에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통합징수. 징수는 통합으로 하고 여기에서 징수된 거를 건강보험공단 거는 건강보험공단에다 주고 장기요양보험 거는 장기요양보험에다 줘요. 줘가지고 회계는 니네 건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독립회계예요. 통합으로 징수하고 회계는 독립적으로 너네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관리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짬뽕으로 바꿔가지고 막 섞어서 틀린 답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받는 거는 통합으로 징수를 하고 주는 거는 각각 그 기관에다 줘가지고 건강보험 거는 건강보험에서 회계를 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왜냐면 장기요양보험료 된 거는 장기요양보험에다 주고 내 건강보험 띈 거는 건강보험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징수는 그냥 한꺼번에 해주고 그거를 들어가서는 독립적으로 회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보험료, 자 보실게요. 보험료 있고 국가지원금 있고 국가지원금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본인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하고 재가하고 구분이 된다 그랬죠. 시설은 본인부담금이 20%예요. 20%. 재가는 15%죠. 국가지원금은 20%예요. 시설이든 재가든 똑같이 20%씩을 줘요. 이렇게 여기에서 차이가 나니까 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나머지 20%니까 여기는 60% 남았고 여기는 15% 되니까 65%가 되죠. 그래서 공단 부담금은 60에서 65%이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쵸? 60에서 65%. 근데 국가지원금은 요거는 때려주게도 안 변해요. 요거는 안 변해요. 그래서 공단에서 본인이 내는 거 빼고 나머지 공단 거 60%에다가 국가 거 20%를 합쳐서 80%를 어디에다 주냐면 장기요양기관에다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청구를 해야지 주겠죠.
우리 보험 들은 거를 내가 가서 진료받았는데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내주도 않는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파트도 장기요양 기관에서 우리가 나머지 돈을 이만큼 주세요라고 청구를 안 하면 안 줘요. 그리고 청구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도 심사를 하죠. 심사해가지고 되는 것만 주고 안 되는 건 안 주잖아요. 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를 한 거를 뭐를 하냐면 심사를 해요. 심사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달 안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원은 보험료는 그래서 몇 프로예요? 60에서 65%, 국가지원금은 20%, 본인부담금은 15에서 20% 이렇게 써 있어도 맞는 답이 되겠죠. 그쵸? 본인부담금은 15에서 20% 그러면 요거 15는 제가, 20%는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어디에다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쵸.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하면 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여기 3번 4번이 청구 지급 다 나왔죠.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면 이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했으니까 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누구한테 지급을 해요? 그렇죠. 장기요양기관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거는 시설, 재가 두 군데 다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또 재가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모교, 또 복지용구 이런 걸 다 장기요양 기타급여네. 재가급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급은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뭐예요? 본인부담금이 몇 프로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거 20% 15% 낼 거를 시설도 0%, 재가도 0%예요. 본인부담금은 안 내요.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비급여는 100% 본인이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급여는 식대, 또 임용비 이런 거를 비급여라고 해요. 그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은 0%예요. 그러면 이 0%를 본인이 안 낸 거를 누가 내요?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담하나요? 어디서 부담해요? 여기에 공단에서 60% 했잖아요. 이 의료급여 수급관자가 0%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자란 20%를 공단에서 20% 부담하고 재가는 여기에 15%니까 15%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부담금 요거를 100%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는 20% 본인 부담금을 본인한테 못 받으니까 공단에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100%를 다. 예, 비급여만 의료급여 수급권자한테 받는 거고 본인 부담금 100% 중에서 이렇게 나눠서 냈잖아요. 본인이 20% 내고 시설에 나머지 80%는 공단에다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장기요양기관에서 100%다 어디다 청구한다고요? 공단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장기요양기관은 뭐예요? 돈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하면 안 되는 거고 공단에서 부담한다 이러면 맞는 거죠. 6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관찰자.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맨 처음에 관찰자예요. 관찰자라는 거는 상태를 관찰하는 거죠.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가 있나, 약 복용을 잘 하시고 있나, 아니면 잘 못 드셔요. 이분이 알약을
예를 들어서 잘 못 드세요. 그러면 그냥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 근데 요거를 잘 안 드시는 거는 요거는 무슨 역할?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관찰자. 근데 요 관찰을 했더니 잘 못 드세요. 이거를 보고를 했어요. 보고한 거는 무슨 역할? 이 약을 못 드시는 정보에 대한 거를 누구한테 전달했다? 시설장한테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요거. 근데 옹호자는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편 들어주는 거.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그렇죠.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좀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대받는 거를 어디에다 신고를 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누구 편 들은 거예요? 대상자의 편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옹호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자는 잘한다 해가지고 어르신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거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그게 동기유발자의 역할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은 요거는 뭐냐면 숙련된 게 뭐예요? 잘하는 거죠. 근데 잘하는 거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행동으로 하는 기술 이거에 대한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숙련되다는 거는 지식이나 기술 휠체어로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거는 숙련되게 한 거죠. 근데 막 부딪히면서 해요. 이거는 숙련된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을 다치면서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발자라는 거는 수발은 뭐예요? 손과 발이 돼주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또 머릿속에 내용이 정확한 내용으로 또 정확한 기술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수발을 해줬어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요거는 숙련된 수발자 역할이고 또 하나 몇 년 전부터 또 포함된 거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수교육. 선생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은 홀수년도에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뭐냐면 지식적인 거, 기술적인 거를 2년에 또 뭐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2008년, 9년 막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서 앞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돌아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뒤로 들어가서 그대로 가만히 서 있다가 그대로 앞으로 나오는 게 바뀌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보수교육 받을 때 요거를 예전에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뒤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서 시행을 하겠죠. 그러면 또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수교육도 그렇고 지식, 기술 이런 게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한 문제 풀고 나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몇 개를 하는 거예요, 몇 개? 예, 그쵸? 예. 이거 지금 몇 개예요? 5문제도 넘어서 몇 문제예요? 이것까지 나오고. 그죠? 자, 7번 보실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이죠.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표준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또 정서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활동은 대상자의 몸하고 관련이 된 거고, 일상생활 지원은 뭐가 있어요? 취사, 예, 세탁도 있고, 청소도 있어요. 그래서 취청세, 네. 근데 예전에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장보기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 문제를 풀게 되면 장보기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갔겠죠. 지금 또 바뀌었어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왜냐하면 개인활동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집 밖으로. 그래서 산책이든 뭐 병원 동행을 가든 관공서를 가든 어쨌든 집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보기가 예전에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있었는데 이게 장 보는 것도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뀐 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냥 취사, 청소, 세탁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런데 개인활동은 동행이라는 게 들어가고, 동행은 뭐예요? 개인활동에서 동행은 대상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대상자와 같이. 근데 동행 말고 업무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 대행은 대상자 없이 요양보호사만 나가서 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관공서 일이든 은행 일이든 뭐 약을 타오든 장을 보고 오든 다 이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체위 변경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신체죠. 신체. 몸하고 관련있으니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현지 대필하고 현지 대필은 의사소통 도움이라고 그래요.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어르신이 글씨를 못 써요. 그런데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요. 요즘은 편지 안 보내고 어쨌든 뭐 편지 대신에 문자를 보내든 어쨌든 그걸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 대필은 의사소통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뭐다? 정서지원 서비스예요. 정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상담 이런 글자가 나오면 정서지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세탁 나왔죠? 취사, 청소, 세탁 중에서 나오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자,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이죠. 여기서 보면 사진을 막 찍고 나가는 거는 사생활 보장이 안 된 거잖아요. 여기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거는 비밀 보장이에요. 비밀 보장. 사생활은 사진 찍고 나가는 거. 근데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이렇게 한 줄로 나와요. 사생활이 나와도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이것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답이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이렇게 안 나오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사생활이든 비밀 보장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답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됐죠? 9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신체적인 학대예요. 단절시키는 거. 끊는 거는 뭐예요?
단절이죠. 단절은 신체적인 학대예요. 때리거나 꼬집거나 뭐 밀치거나 막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신체적인 학대예요. 그런데 전기랑 수도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잖아요. 단절시키면. 그쵸? 수도도 끊어요. 물도 못 먹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신체적인 학대이다. 자기방임은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별을 했어요.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인 어르신이 나도 따라 죽겠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방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방임이고 경제적인 학대는 돈과 관련된 내용. 부동산 아니면 뭐 노령연금 통장을 가져가서 며느리가 가져가서 돈을 빼고 통장도 돌려주지 않고 뭐 이런 내용 나오면 그것도 경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 하는 학대. 언어적인 학대도 말로 하는 학대. 그죠? 예. 정서적으로 뭐 나가 죽으라든지 아니면 뭐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든 뭐 아무튼 그 심한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학대가 어르신들한테 받는 그 느낌은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다 그래. 신체적 학대랑 비슷한 거죠. 직접 맞는 거나 말로 다 맞는 거나 그 어르신이 받는 그 충격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몇 번일까요? 예, 2번이죠. 이거는 말로 한 거잖아요. 말로 한 거는 언어적인 성희롱이다. 시각적인 건 뭐예요? 막 보여주는 거죠. 바바리맨이, 바바리 이렇게 확 젖히면 나 보고 싶지 않은데 봤잖아요. 그리고 문자가 와가지고 딱 봤더니 이상한 뭐 그림 뭐 이런 거. 그건 뭐예요? 내가 봐버렸잖아요. 시각적인 성희롱이에요. 육체적인 거는 뭐 만지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11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지원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예, 2번이죠.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요원이에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장기요양 요원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센터에다 상담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예, 1번이죠. 대상자와는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이게 상호 대등한 관계로 해서 이렇게 답으로도 나오지만 틀린 답으로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수직적인 거 아니고 대등한 관계, 서로가. 요양보호사나 대상자나 모두 대등한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은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호자가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임의로 늘려준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답이 네, 시설장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냥 맘대로 결정해서 시간 늘리고 줄이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는 얘기. 이거는 뭐냐? 존엄의 원칙에 위배가 돼요. 유엔에서 정한 존엄의 원칙에 위배가 돼요. 성별, 뭐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 부에 따라서
뭐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를 남긴다는 맞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가 아니라 대상자가 없을 때는 메모를 남긴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메모만 남겨놔야 돼요. 메모만. 그리고 요것도 맞냐 안 맞냐 나올 때 잘 나와요. 업무의 신속성보다 타 직종과의 협력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지.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답으로 잘 나와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증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몇 번이냐고 안 물어봤어요. 몇 번일까요? 네.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게 무슨 역할이라 했어요? 요양보호사 역할. 지식과 기술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직업윤리에 위배된다고 거절한다예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여러 번 나온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휠체어 대여하고 사례금 받는 게 뭐예요? 유인알선. 그러니까 유인알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나와요.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한다. 정답은 5번 땡. 4번 땡.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5, 4, 4. 5개 중에 하나 맞겠지? 이거.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보실게요. 손목이 뼈어요. 근데 이거를 막 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고 더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삐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골절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골절이 이게 뼈가 튀어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금방 가 있던 거가. 그래서 이 손을 턴다든지 손목을 굽혔다 폈다요. 막 스트레칭. 이거 삐어가지고 아픈데 이걸 막 스트레칭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우리가 이렇게 초기라 그랬죠. 초기. 초기에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이에요. 냉찜질. 무조건 초기에는 냉찜질. 그래서 온찜질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번 틀렸고 4번 틀렸고 1번 틀렸어요.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낮은 게 아니라 높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삐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부어요. 화상도 붓고 골절도 부어요. 삐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해줘야 돼요. 높게.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냥 다른 게 답이 있으면서 붕대로 꽉 감아준다. 막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데
이건 4개가 다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압박붕대를 감아주는 거는 고정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너무 세게 감으면 안 돼. 압박붕대는 땡기면 땡길수록 쪼여요. 그래 땡겨서 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손목에 감았어요. 그러면 이 손목 밑에 손가락 있는 쪽이 막 이렇게 퉁퉁 부어요. 너무 꽉 조이면. 그래서 이제 살살살살 감아서 감아 놓으면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손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이게 답이에요. 자, 17번 보실게요.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헷갈려요. 왜 고개를 갸우뚱하실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자,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5번. 자, 1번 보실게요. 잠복결핵 대상자는 뭐예요? 결핵은 있지만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복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없는 거예요. 전염성이 없는 대상자랑 접촉하면 내가 옮아요, 안 옮아요? 안 옮죠. 그래서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나오냐면 잠복결핵 대상자가 손을 물과 비누로 씻고 대상자를 뭐 만졌다. 이름 맞아요, 틀려요? 잠복결핵을 앓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손을 씻고 대상자를 뭐 만졌다. 맞잖아요. 잠복결핵을 앓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만졌어요. 손을 닦고.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죠. 그쵸? 잠복결핵 대상자라는 거는 균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잠복결핵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어르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쵸? 틀린 거. 또 결핵 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지를 않아요. 대상자와 접촉을 했어요. 잠복이 아니라 결핵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했으면 내가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요. 흉부 엑스레이. 결핵 진단 검사 3개월마다 받는 게 아니라 또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이 아니에요. 결핵 대상자의 뱉은 가래가 묻은 휴지 이런 거는 소각한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옷을 소각하면 입었던 옷 소각하면 그냥 옷장사 해야 돼. 옷장사 하나 입고 버리고 하나 입고 소각하고 이 결핵 대상자가 이 가래나 이런 거는 소각을 해야 되는데 옷이나 이불 이거는 만져도 돼요. 결핵 대상자의 물건은 만져도 돼요. 그리고 이 결핵균은 햇빛에 가면은 빨리 죽어요. 수분 만에 죽어요.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이불이나 이런 거 햇빛에 말리면 돼요.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라 햇빛에 뭐야 그게? 햇빛에 널어요. 햇빛에서 널어요. 이불 이런 거. 그리고 세탁해가지고 다른 분 거랑 그냥 분리해서 찝찝하니까 분리해서 세탁은 할 수 있죠. 분리해서 세탁해서 햇빛에 말리면 돼요. 그럼 균이 죽어요. 예. 소각은 가래 묻은 휴지. 이거는 소각. 예. 그리고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항바이러스제 복용 안 해요. 예. 그리고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그래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면 돼요. 내가 결핵에 걸렸으면 나는 업무에서 빠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돌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핵 환자는 결핵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2주 격리예요. 우리가 걸려도 2주 격리예요. 2주 격리. 그런데 이 2주 격리하는 동안에 약을 잘 복용을 했어요. 그러면 전염력은 없어져요. 그래서 2주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 저 코로나 때 끌려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주 격리 당하느라고. 예. 그리고 2주 격리하고 나서는 다시 집으로 보내줬잖아요. 약 먹고 전염력이 없어지니까 보내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8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네, 4번이죠. 고섬유질 나오면 요거는 변비인 분은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설사는 그냥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섬유질 있는 걸 주면 어떻게 돼요? 더 하겠죠, 설사를. 그래서 설사는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가 맞는 거고요. 설사하고 있는데 복근 강화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중에 나오겠죠, 힘 나오게. 그리고 우유 섭취량, 우유는 우유는 장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장운동. 설사해가지고 장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다 우유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설사하겠죠. 그리고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라는 거는 설사를 멈추는 거. 사는 설사잖아요. 지는 금지.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초기부터 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설사를 너무 심하게 뭐 10번, 20번 이렇게 하면 뭐 의사랑 상의해서 지사제를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설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설사 한번 나왔네 지사제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쉽게 말 몸에 있는 균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로 나가요? 설사나 소변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전으로 설사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나살자고 설사를 딱 내보냈더니 약을 먹여가지고 딱 멈춰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회복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살피고 이렇게 설사를 할 때는 설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 설사라는 거는 물변이잖아요. 물도 나오고 변도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탈수. 근데 노인분들은 갈증 반응이 줄어서 수분 섭취를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설사를 해가지고 물이 또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설사로 인해서 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몸에 전해질도 불균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탈수가 되면 깔아져요. 그래서 뭐를 해줘야 된다?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설사하는 분은 지사제를 복용하라는 게 아니라 수분을 보충을 해준다. 그래서 애기들도 설사하면 물 주잖아요. 맹물 주면 애기들 안 먹으니까 보리차에 설탕 타서 주잖아요. 달짝지근하게. 수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하시면 돼요. 네. 자,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타액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간 기능 나왔어요. 간 기능. 간하고 신장 나오면 딱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에요. 간하고 신장. 간은 하는 일이 해독작용이에요. 해독작용. 신장을 통해서 나오죠. 배출. 그러니까 약물대사 능력이 감소되고 또 신장에서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무슨 상태가 돼요? 약물 중독. 예, 그래서 신장 그러면 약물 중독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이 호흡기계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호흡기계, 기침을 잘 못해요. 기침 반사가 감소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기관진의 분비물. 기관진의 분비물이 뭐예요? 가래죠, 가래. 기관진의 분비물은 기침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 나올 때 기침반사 감소, 그리고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이렇게 나와서 틀린 답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기침반사가 증가, 기침반사가 증가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침반사 증가로 나오면서 기관지 내 분비물은 감소한다 그러면 감소한다가 틀린 거죠.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그러면 기침반사가 증가한다라고 나와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기침반사가 감소 나오면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한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둘이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해서 잘 나와요. 기침반사 증가로 나오면 기관지 내 분비물은 감소한다로서 틀린 답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1번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 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 네. 적혈구 부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피가 부족하다. 피가 부족하다. 그쵸? 피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어제였죠. 빈혈 증상. 그래서 혈액이 하는 역할은 영양분 공급, 산소 공급 이거를 해요. 근데 혈액이 부족하면 어떠냐면 숨이 차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사람들은 숨이 차요. 왜요?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요것도 가끔 나와요. 22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 2번 땡이에요. 4번이에요. 4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요실금. 요실금 대상자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빈뇨, 방광을 보시면 방광이에요. 요 밑에 전립선이 있어요. 방광 밑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전립선이 커져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손목 위에 전립선이 있는 거면은 눌릴 이유가 없겠죠. 밖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립선 있는데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거꾸로 여기 요도가 소변 나가는 길이 눌려요. 좁아지는 거죠. 소변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쫄쫄쫄 나오고 소변이 방광에 이만큼이 차서 소변이 마려워요. 그런데 쫄쫄쫄쫄 나오니까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만큼이 차면 또 마렵겠죠. 그러니까 노도 또 요만큼 또 가서 노도 요만큼 그러니까 자주자주 보니까 빈뇨 자주 보는 거 빈뇨. 또 밤에도 소변을 또 보러 가야 돼요. 야뇨 그런 거. 그래서 낮에는 규칙적으로 그냥 소변이 안 마려워도 보게 하면 요만큼 보고 조금 이따 또 요만큼 또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가 맞아요. 식이섬유 풍부한 거 음료래네. 음식 주는 거는 요실금이에요. 이건 뭐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실금 환자들은 살이 찌면 더 심해요. 요실금이.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23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딱 할아버지 말고 할머니의 몸을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이요? 5번 땡이에요. 1번도 땡이에요. 계속 가봐요. 3개 남았으니까. 2번이죠. 2번.
추간판이 얇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키가 줄어요, 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척추 사이에 추간판이 있는데 그게 얇아져요. 그러면 이게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뼈랑 뼈 사이에 추간판 요렇게 이게 얇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니까 키가 줄어요, 늘어요? 줄어들죠. 골반은 할머니도 골반이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커지잖아요, 엉덩이가. 그러니까 골반은 넓어진다가 답이고,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변 같은 거 이렇게 실금하고 다니. 변 지리고 다니고, 팬티에 변이 묻어있고, 이런 게 관략근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꽉 이렇게 조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대의 탄력성 증가하면 좋은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나이가 들면요, 말라도 엉덩이는 커지고 뱃살은 나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피하지방은 증가한다. 그쵸? 왜냐면 감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감소한다는 희망사항. 실제로는 감소가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마른 사람도 배는 나오고 엉덩이에 살이 피하지방이 있으니까 엉덩이는 커져요. 24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이 옴은 시험에 잘 나와요. 옴이랑 노로바이러스. 이거는 잘 나와요. 장염이죠. 노로바이러스는. 그 장염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우리 교재에. 그래서 옴하고 결에 노로바이러스 장염. 이거는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옴은 사용한 친구는 뜨거운 물로 세척해요.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 그리고 햇볕에 널어요. 햇볕에 3일간 널어요. 햇볕에 죽이는 거죠. 그리고 굶어 죽는 거죠. 결국은 또 3일간 널어요. 그런데 3일간 못 너는 상황이다 그러면 뜨거운 다리미로 다려요. 그래서 균을 죽이는 거죠. 2번은 연고를 도포하는데 가려운 부분에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질환은 피부질환이 있는 가려운 곳만 약을 바르잖아요. 근데 옴은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언제 바르냐? 아침에 바르는 게 아니라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밤에 발라야 될까요? 옴 진드기가 활동을 밤에 해요. 밤에 활동을 하니까 활동하려고 나왔을 때, 그쵸? 그때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 부위는 이게 안 만지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신랑이랑 한 입을 덮고 잤어요. 그러면 이 동거 가족이 대상자를 만진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도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감염된 대상자의 감염 부위를 만져가지고 열감이 있나 없나 이걸 만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긁으면 안 돼요. 또 가려운 걸 긁으면 손톱 밑에 이 진드기 알이 또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씻기를 잘 해야 되고 장갑 끼고, 장갑을 꼈더라도 물가빈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다른 어르신들을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옴은 잘 나오는 게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증상이 없어도 동시에 치료한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동시에 치료한다. 다른 것들은 증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는 걸렸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약 먹어요? 콧물도 안 나고 머리도 안 아프고 그냥 감기에 걸린 것 같고 그냥 온몸이 찌뿌둥하긴 한데
감기 증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약을 그냥 뭐 콧물약도 먹고 기침약도 먹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증상이 나타나야지 그 증상에 대한 약을 먹는 게 원칙인데, 이 옴은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약을 이걸 발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들도.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정답은 예, 선망이죠. 나머지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나와야 돼. 도파민 부족. 척수 손상은 척추 속에 이게 등에 뼈 있잖아요. 그게 척추예요. 그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이 척수 신경이에요. 이게 손상이 되면 뭐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아니라 마비예요, 마비. 허리에 있는 신경이 다쳤다 그러면 하반신 마비. 목뼈에 있는 신경이 다쳤다 그러면 전신마비예요. 이게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진 않아요. 추간판 탈출, 디스크, 이게 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나요? 이게 추간판이 탈출했으면 가서 시술을 받아야죠. 또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이거는 혈관성 치매가 아니라 네, 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부족한 많은 거 이게 쌓여가지고 생긴 게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네. 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치매의 70%가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한 거. 또 하나는 뇌혈관성 치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나머지 것들은 다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뭘 찍어요? 선망을 찍어야죠. 모르겠다 그러면. 네 개는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몰라 찍은 게 아니라 알아서 답을 맞춘 거죠. 그리고 선망은 이게 대체로 회복이 돼요. 좋은 거죠. 그쵸? 예. 뭐 호전도 됐다, 악화도 됐다. 계속 악화만 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 4번 땡이에요. 아직 나이를 안 드셨군요. 눈물의 양이 많아져서 인공 눈물 넣으시나요? 눈물이 잘 나거든요. 그거는 눈물이 잘 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눈이 이게 각막 반사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괜히 눈물 흘리면 그거는 문제잖아요. 대부분이 눈이 뻑뻑하잖아요. 뻑뻑해요. 그래서 뻑뻑하다는 건 뭐예요? 눈물의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안과 가면 뭘 줘요? 인공 눈물이잖아. 눈물이 없으니까 눈물약을 주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눈물약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양은 적어진다고 눈부심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공이 작아져요.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밝은 곳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빛이 못 들어오게 딱 하고 또 어두운 데 가면 안 보이니까 동공이 좀 빨리 열려야 돼요.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가서 잘 보이게. 영화관 가면 딱 나오잖아요. 영화관 가면. 나는 먼저 가서 앉아있는데 이게 조명 꺼지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내려와요. 계단을 안 보여서. 그래서 거기에 좀 서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자기 의자 찾아 들어가잖아요. 동공이 열려야지 이제 잘 보이니까. 그래서 눈부심이 증가한다. 각막 반사가 감소가 돼요. 뭔가 먼지가 들어가려면 탁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도 못 감고 오는 먼지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기 염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각막 반사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요. 좋아지는 거 없다니까요. 예. 자, 27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2번이죠. 산책이에요. 우울증 대상자들은 산책을 해서 햇빛을 좀 많이 쏘야 되고 또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게 해야 돼요. 혼자만 있으면 더 심해져요. 사회적 활동은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 우울증 대상자한테 아이고 누구나 아는 사람도 우울증 걸렸으니 괜찮아. 이게 안 돼요. 말로 하는 위로보다는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고 이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말로 괜찮다고 위로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감정 표현 자제가 아니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거기 가서 뭐 해요? 상담하잖아요. 우울증 환자들.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화나는 일 있거나 그러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예. 그러다 이제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야, 너한테라도 얘기했네, 속이 다 후련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표출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자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제 힘들거나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꾹꾹 참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이 사표 집어 던지잖아요. 그게 뭔가가 풀리지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이 사표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상자들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뭐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뭐 그렇다고 누구한테 가서 뭐 누구 흉보고 이러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뭐 내가 얘기해서 비밀이 보장되고 이러는 사람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우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러면 괜히 위로를 받잖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풀리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이제 못 참고 뭐 한다고요? 사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사표도 마음대로 못 던져요. 장기 근속 수당 받으려면 예전에는 3년 지나야 6만 원 줬는데 지금은 이제 1년 지나면 5만 원 주잖아요. 그쵸? 1년 퇴직금 받으려고 쫙 버티고 이제 1년 지나면 사표 쓰고 나가는 분들 많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는 못 나가요. 딴 데 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5만 원을 받은 매달 5만 원. 네. 그거 한 3년 있으면 매달 5만 원이에요. 매달. 뭐 5천 원도 아니고 5천 원이면 어떻게 좀 뛰쳐나가 볼까 하는데 5만 원을 매달 공단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한 3년 있으면 한 17만 원 정도 준다는데 그냥 관두면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마음대로 사표도 못 써요. 그냥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잘리진 않아요. 잘리진 않아요. 내가 진짜 어르신한테 잘못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자르진 않아요. 자르진 않는데 어르신한테 이렇게 뭐 함부로 하고 이러는 분들은 오래 못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면담을 해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체력적으로 괜찮고 어르신한테 잘하고 이러면 그 선생님 나갈까봐 그냥 그러죠. 자르겠어요. 나이 제한 없다 그랬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예. 28번 보실게요.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노는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이죠. 당뇨병 대상자는 이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상처가 나면 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라 일자로 자르고 티눈을 손톱깎이로 깎다가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치료가 안 되니까 티눈은 병원에 가서 잘라야 되고요. 또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 당뇨 대상자들은 족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온도에 민감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덜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족욕은 조금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족욕하느라고 발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담겼던 부분은 발 빼고 나면 뻘겋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당뇨병 대상자들은 이거를 온도를 잘 못 느껴가지고 본인은 이게 뜨거운 건데 덜 뜨겁게 느껴질 수 있으면
이게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 그러면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발가락 사이사이 이런 데는 더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족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 거는 상처, 부딪히더라도 상처가 안 나게. 그래서 당뇨 대상자들은 저기 저기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운동화 신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이렇게 뭐예요? 조개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베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발가락, 발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이러는 게 좋아요. 어차피 부딪히더라도 충격이 덜하죠. 근데 맨발로 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상처죠, 상처. 그리고 5번에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 남겨서 습기를 유지하면 뭐예요? 습진 생기면 그게 상처죠 또. 그래서 물기를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29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단백질 섭취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수분 섭취는 권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몇 컵? 6잔에서 7잔 정도의 수분은 섭취하는데 음료수를 포함해서라고 그랬어요. 음료수를 포함해서. 음료수를 포함해서 6잔. 그러니까 음료를 빼고 6잔, 7잔 아니에요. 음료수를 먹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6, 7잔은 마셔줘야 된다라는 거죠. 단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순당은 뭐예요? 당이 많은 거, 뭐 설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죠. 그리고 일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 아니라 노인분들은 1500에서 1600 칼로리가 필요해요. 왜냐면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치매 쪽에서는 치매 문제 나올 때 배회가 심한 대상자는 섭취량을 늘려준다. 그러면 맞아요. 섭취량을 늘려준다. 섭취량을 줄여준다 그러면 틀려요. 배회를 하니까 칼로리 소모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려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1500에서 1600 정도 칼로리만 유지하면 돼요. 30번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예, 5번이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3번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3번이 아니고 4번이에요. 4번. 자, 폐렴구균은 매년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면 1회 접종,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100일에는 65세 되면 1회 접종으로 땡이에요. 1회 접종. 예, 이게 뭐냐면 DPT. 요거는 디프테리아. 요거는 백일에, 요거는 파상풍의 약자예요. 65세가 되면 요거 3개를 하나를 맞아요. 하나를 맞고 100일에만 빼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을 해요. 그래서 DPT 접종을 1회 하고 10년마다 뭐를 해라? 파티를 해라. 파티. 예방접종 파티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파상풍 아니면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이다. 10년마다 접종해야 될 거 그러면 파상풍, 디프테리아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상풍 따로, 디프테리아 따로 이렇게 나와요. 이 예방접종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예방접종은 이것 빼면 없어요.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면 맞아야 돼요. 대상포진은 홍역이 아니라 수두예요. 수두를 알았던 사람이 이 수두균이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결핵처럼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면역력 떨어지면 튀어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시험에 폐렴하고 대상포진 헷갈려요. 그쵸? 나이가. 대상포진이나 폐렴이 먼저 바뀌기 전에 둘 다 65세였어요. 근데 교재가 바뀌면서 나이가 바뀌었어요. 대상포진은 60세, 폐렴은 65세. 헷갈리겠죠? 안 헷갈릴까요? 시험 문제 받아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60세가 먼저예요? 65세가 먼저예요? 60세가 먼저고 65세가 2번이죠. 가나다라 했을 때 디귿이 먼저예요? 피읍이 먼저예요? 디귿이 먼저죠? 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이거 시험 보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65세 될 때까지. 내가 맞기 전까지는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방접종은 요게 다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아시겠죠? 어떤 게 나와도 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틀리면 안 돼요.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 네, 5번이죠. 5번. 업무 보고를 빨리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이렇게 나뉘죠. 또 전산 보고. 전산은 컴퓨터로. 구두는 뭐예요? 말로 보고하는 거. 서면은 글로 쏘는 거. 근데 구두는 사안이 가볍거나 가벼운 내용이에요. 그거를 굳이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보고할 필요 없겠죠. 그냥 말로 이 어르신이 뭐 이제 어르신의 상태를 얘기할 때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그렇지만 보고는 해야 돼. 사안이 가벼운 이런 거는 그냥 말로 다 전달하면 돼요. 또 아니면 상황이 급해요. 급한데 그거 서면으로 막 써가지고 이 어르신이 어떻게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골절이 된 것 같아. 이거 급한 거예요, 안 급한 거예요? 급한 건데 그걸 글로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전화를 빨리 해서 이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골절이 된 것 같다. 근데 이 어르신이 골절된 것 같아요. 뭐부터? 결과부터. 왜 그러냐면 결과부터 구두 보고라도 결과부터 해야지. 이 어르신이 제가 아침에 갔을 때는 뭐 괜찮았었는데 점심까지 드시고 잘 계시다가 화장실 가시다가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골절된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한참 듣다가 결과는 뒤에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먼저 결과를 먼저 얘기해서 이 어르신 넘어졌는데 골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지방 넘어오다가 화장실 갔다 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상황이 급할 때 서면은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좀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 저희 이제 주방 선생님이 이 고무장갑이 찢어진 거예요. 그럼 그냥 고무장갑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듣고 있는데 뭐래? 제가 칼질을 하다가 여기를 고무장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칼질에다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왜 어디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무장갑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 달라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혈압 얘기할 때도 거꾸로 큰 수치가 먼저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120에 80, 120에 60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60에 그러면 이제 의료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끝까지 들으면 60에 120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이렇게 할 때 구두는 사안이 가볍거나 상황이 급할 때 이럴 때 하는 게 구두 보고이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보고를 하는 이유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보고에서는 구두 서면 잘 나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네, 3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정답은 5번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양보호사가 이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뒀어요. 나갔어요. B라는 요양보호사한테 넘어갔어요. 이 어르신이. 그런데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어르신에 대해서.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겠죠. 보호자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어르신한테도 물어봐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기록을 잘 해놓으면 웬만한 거는 다 기록을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저걸 알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전백승. 예, 어르신의 상태도 알고 대면을 하면요. 선생님들도 덜 스트레스고 어르신도 덜 스트레스예요. 이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이 바나나예요. 그럼 바나나를 주면 좋아해요, 안 해요? 아이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바나나 갖고 와서 그러면 고맙다 그러는데 그거 분석 안 하고 가가지고 싫어하는 바나나 옆에 있는데 줬어요. 그럼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예, 욕만 먹겠죠.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준다고. 예, 그래서 그런 기록에 이 어르신이 뭐 계란 알러지가 있으면은 기록지를 보고 이 어르신한테 계란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알면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3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이죠. 나이는 몇 세가 돼야지 작성해요? 19세가 되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보호자 동의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다. 또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이 안 돼요. 개인정보 때문에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면 시행하면 안 되는 거. 심폐소생술 안 되고 인공호흡기 못 따라요. 인공호흡기. 또 무슨 환자가 많아요? 무슨 환자가 많아요? 암 환자죠. 암 환자. 그래서 항암제가 약발이 안 받는데 계속 맞을 수 없겠죠. 항암제 투여 안 해요. 또 히읗 마지막 혈액투석. 호흡기 했잖아요. 호흡기, 인공호흡기. 항암제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에 히읗, 혈액투석. 이게 주관식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답은. 네, 그래서 혈액투석. 요거는 안 하고 또 수혈 안 해요. 또 혈압이 떨어질 때 올리는 승합제, 주사 승합제, 압력을 올리는 승합제 사용 안 해요. 이건 안 하는 거고 연명의료 중단을 해도 해야 될 거는 물과 영양분.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과 영양분 줘야 되고 기본적인 산소 공급. 그거를 뭐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공급이 아니라 콧구멍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산소 공급 해줘야 되고 또 무슨 환자 많다 그랬어요? 암 환자의 문제가 뭐예요? 통증이죠. 그래서 진통제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영양분, 산소 공급, 진통제는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이 되어도. 35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부정이죠. 부정.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뭐 췌장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병원 가야죠. 큰 병원. 그러니까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이거 또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또 부정하는 거죠. 부정. 그래서 어딜 가요? 이거 못 믿겠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겠네. 큰 병원 가서 한다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음. 이거는 부정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쵸? 분노는 뭐예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데 이 화를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이는 사람한테 다. 요양보호사든 간호사든 그냥 닥치는 대로 화를 내요. 근데 이 닥치는 대로 화를 내는 거는 그냥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받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들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타협은 뭐예요? 협상? 누구하고 협상하러 갈 거예요? 신한테 손주한테 가서 협상할 건 아니잖아요. 교회나 뭐 성당 가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어딜 가요?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애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언제 장가 가요? 애인 없는데. 예. 또 우리 손주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살. 1살인데 대학까지 갈 때까지 살게 해달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길 바래서 하는 그런 심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울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심, 슬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우울의 단계이다. 근데 이때 우울의 단계는 말로 하는 위로보다는 비언어적인 위로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은 무슨 단계? 마지막 단계니까 체념, 포기, 체념자가 나오면 뭐를 하라 했어요? 땡벌. 땡벌 노래. 누가 지쳤어요? 땡벌 노래 불러봐요. 누가 지쳤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나는이잖아. 나는 지쳤어. 요 지쳤어 요 단어가 나오면 수용의 단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종의 적응 단계를 키블로로스라는 사람이 요 단계를 1, 2, 3, 4, 5에서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시험에 모든 대상자가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친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에요. 요 분노까지 갔다가 다시 부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1, 2, 3, 4, 5 요 순서지만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론 문제 35문제 풀으셨고요. 이제 실기 문제 보실게요.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은 1번 땡이에요. 5번도 땡이에요. 3개 남았어요. 5번 땡이라니까요. 3번이죠. 3번. 자 보실게요. 치매 대상자의 치매 대상자는 생선가시를 바르고 있는데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근데 치매 대상자는 많이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드시는 분은 어때요? 밥 먹고도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밥 먹는 도중에 그러면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가 답이고, 아니면 달력에 표시를 해둔다, 이게 답인데 그 답이 안 나오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답인데 입맛이 없는 사람은 안 드셨는데도 드셨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꼬셔라도 줘야죠. 근데 이 대상자가 입맛이 없는 대상자인데 거기 앉아서 생선 바르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입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가시를 다 바른 다음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생선가시나 뼈.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랑 함께 생선가시를 만든대. 발라요. 선생님들 음식 만들면 입맛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입맛이 있어요? 엄마들이 음식 만들면 밥 잘 못 먹잖아요. 기름 냄새 맡고 이러면 못 먹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치매 대상자 식사 케어고, 투명한 유리 접시보다는 접시보다는 사발도 유리 사발 아니에요. 위험한 건 안 되고, 또 유리컵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컵이 좋다. 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좋다. 또 의치가 느슨하면 이 대상자가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느슨한지를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거리는 걸로 씹다가 음식이랑 같이 넘어가면 기도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의치가 느슨하면 빼고 식사하게 한다가 답이에요. 4번은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 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가 들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례가 걸리니까 우리가 식사와 영양에서 뭐 나왔어요? TV는 끈다. 말 시키지 않는다. 또 옆에서 떠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턱 들리지 않게. 그래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 사례도 걸리지만 식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5번은 식탁에 소금을 두면 어떻게 해요? 노인이 되면 입맛이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맛, 짠맛은 둔화가 되고 신맛, 쓴맛은 올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짠맛을 덜 느끼는 사람한테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에 놓으면 알아서 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넣겠죠. 짠맛으로. 고혈압인 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인데 소금을 막 그냥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 환자 식탁에는 소금과 간장을 두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스스로 맞추면 안 돼요. 37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 누가 5번이라고 그랬어요? 5번은 잘게 썰어주는 거는 잘 씹지 못하는 분. 저작도 음식. 저작은 씹는 거잖아요.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서 모양이 없으면 입맛이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생선이에요. 생선을 막 그냥 이렇게 잘게 썰었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입맛도 없는데. 그쵸? 그래서 모두 잘게 썰어서 제공하면 안 되고요. 또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볍게 운동을 하면 조금 입맛이 돋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고 났는데 바로 밥상 갖다 주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이 정원에도 잠깐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입맛이 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한 후에 식사하게 한다가 맞는 거고, 단맛 나는 음식 위주로 주면 입맛 없는 사람이 입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줘야 돼요.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가루약 나오면 숟가락.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가루약 나오면 숟가락. 그런데 물기 없는 숟가락. 그 물은 이게 물인지 약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하고 섞여서 무슨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숟가락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루약을 막 뭐랑 섞어 먹인다 이러면 틀려요.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는 거는 협심증약,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 약은 혀 밑에다 넣어요. 쌀알 만한 거, 쬐끄만 거. 그건 혀 밑에 넣어서 이게 녹으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가루약을 혀 밑에 녹여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써서. 예. 그리고 여러 번 나눠서 먹이는 거는 가루약이 아니라 알약이에요. 알약은 두세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숟가락에 약을 담아서 물로 녹여서 먹여요. 그런데 용량이 적은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주사기는 주사기지만 침이 없는 무침 주사기를 사용해서 주라 그랬어요. 입에 물 넣고 약 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에 걸려요. 그 먹기도 힘들고. 39번.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약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뚜껑을 빼서 여기다 내려놨어요. 안쪽이 위를 향하게, 겉면이 바닥을 향하게,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맞았죠? 그런데 약병에 라벨이 붙었어요. 어쩌고저쩌고 써있어요. 약에 설명. 그런데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묻죠? 그래서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반대쪽으로